내 이름은 민영.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다. 아빠가 아프셨을 때 집안 형편이 나빠서 보험을 들 여유도 없었다. 집안의 모든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거액의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조금이라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도록 아침부터 건물 청소 알바에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며 날 키워주셨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적었지만 늘 웃는 얼굴로 바쁜 와중에 식사도 차려주셔서 매일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24살이 됐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어머, 언니도 왔었네? 여전히 촌스러운 옷만 입는구나? 촌스럽진 않은데? 이거 유니클로에서 산 거야. 뭐? 유니클로? 이 원피스는 명품이거든. 미팅에서 만난 남자가 선물해줬어. 언니는 사줄 사람도 없겠다. 옷은 내 돈으로도 살 수 있어. 다희는 나보다 2살 어린 사촌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늘 나를 가난하다며 깔보고 비웃었다. 날 비웃는 건 괜찮다. 하지만 힘들게 날 키워주신 엄마를 욕하는 건 용납 못한다. 근데 굳이 명품이 아니라도 귀여운 옷은 많아. 뭐? 언니네는 그냥 가난해서 옷도 못 사 입는 것 뿐이잖아. 다희는 날 비웃으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솔직히 다희랑은 얽히기 싫은데 이렇게 가족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다. 그 후 생신 축하가 마무리돼서 엄마를 모시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희가 또 말을 걸었다. 아, 언니, 나 이제 곧 결혼하거든. 아, 그래? 축하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언니도 결혼식에 초대해줄게. 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결혼식 끝나면 언니 같은 거지랑은 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예비 신랑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 대기업 직원이거든. 그 아내가 된다는 건 나도 셀럽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어? 언니네 모녀 같은 거지들이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난 그렇다 쳐도 엄마까지 욕하는 다희한테 부하가 치밀었다. 우리 엄마는 너한테 바보 취급당할 만한 분이 아니야. 난 그렇다 쳐도 엄마가 모욕당하면서까지 결혼식 할 마음은 없어. 어머, 그러면 내가 좀 곤란한데? 예비 신랑이 다른 친척들한테도 축하받고 싶댔거든. 언니만 안 오면 이상할 거 아니야. 내 알바 아니거든? 어쨌든 난 안 간다고 했다. 나는 화가 가시지 않은 채로 엄마를 모시고 갔다. 내가 다희 걔 결혼식 가나 봐라.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후에 삼촌한테 결혼식에 안 간다고 말했더니 그건 안 돼. 꼭 좀 와줘. 우리 체면 구기지 말고. 라고 하셨다. 그래도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민영아, 엄마도 부탁할게. 모처럼 다희 결혼식인데 참석해 주렴. 왜 주혁 씨랑 다녀오면 되지. 다른 가족들은 모르지만 주혁 씨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내 남자친구다. 이미 상견례도 마쳤고 가족들은 우리 결혼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주혁 씨가 다희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무슨 소리야.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같이 가는 게 어때서. 엄마가 얘기해 둘게.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엄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다. 이틀 뒤 다희한테서 연락이 왔다. 있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 예비 신랑 데려온다며? 그런데? 그럼 우리 신랑이랑 비교될 텐데. 언니 망신당하고 싶어? 주혁 씨 멋진 사람이야. 욕하면 가만 안 둬? 욕한 거 아닌데? 그냥 우리 신랑이랑 비교당할까봐 걱정돼서. 짜증나 죽겠네. 결혼식엔 얼굴만 내밀고 바로 가야지. 짜증을 내며 다희의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바쁠 텐데 우리 가족 결혼식에 불러내서 미안해. 괜찮아. 민영이 가족이면 내 가족이지. 그리고 그 동생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주혁 씨도 참. 그런 대화를 나누며 식장에 들어오니 마침 거기 있던 다희가 신랑과 함께 우리 쪽으로 와서 말을 걸었다. 이쪽이 우리 신랑 효섭 씨야. 있지 자기야. 이쪽이 내... 응? 왜 그래? 사장님! 어? 뭐? 사장이라니! 다희와 효섭 씨는 토끼눈이 되어 주혁 씨를 바라봤다. 나도 신랑이 주혁 씨네 회사 직원인 줄 몰라서 깜짝 놀랐다. 이분이 사장님이셔?
맞아. 여긴 어떻게 사촌 지인분이 사장님이셨어? 나도 몰랐어. 주혁 씨, 사실이야? 그런가 봐. 요즘은 계속 해외 지사 쪽을 신경 쓰느라 국내 본사는 전무한테 맡겨놨거든. 그래,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네. 말도 안 돼. 다희는 지금껏 나를 바보 취급했으면서 주혁 씨가 신랑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란 걸 알고 당황했지만 곧장 표정을 바꿨다. 마침 잘 됐다. 사촌 언니 약혼자가 사장님이라니. 완전 대박이잖아.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응? 무슨 소리야. 네가 그랬잖아. 이 결혼식 끝나면 나랑 연 끊겠다고. 나 같은 거지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댔잖아. 너 그런 소리를 했어? 아니야. 언니 남자친구가 누군지 몰랐을 때라서. 다희가 놀라서 허둥지둥 둘러대자 주혁 씨가 그렇게 사람을 저울질하는군 이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나도 엄마랑 예비 신랑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 그럼 행복하게 살아. 내 말에 다희는 멍하니 굳어 있었다. 나랑 주혁 씨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뒤쪽에서 뭐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회사 잘리게 생겼잖아.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은 알아? 아냐고! 나는 그냥... 그런 대화가 들려왔다. 신랑은 새빨개진 얼굴로 다희에게 호통쳤고 다희는 엉엉 울었다. 피로연이 시작됐는데도 두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고 다희는 우느라 화장이 흉측하게 번졌다. 하객들은 우성거렸지만 그 이유를 아는 건 나랑 주혁 씨뿐이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식 후에 바로 별거를 했다고 한다. 아무리 효섭 씨가 다희랑 결혼하더라도 그런 사적인 일을 끌고 오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회사 생활 망했어! 라면서 펄펄 화를 냈나 보다. 연을 끊겠다고 말했던 게 지 무덤판 꼴이었네. 뭐 서로 잘 화해할지 이대로 별거 상태로 지낼지는 둘한테 달렸지만 항상 나랑 엄마 그리고 예비 신랑까지 깔보더니 완전 통쾌하다. 그리고 나는 주혁 씨와 결혼식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다희네 집에는 일단 청첩장을 2장 보내뒀지만 다희는 이혼과 위자료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모양이다. 회사 동료인 연주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피로연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진행됐다. 결혼식은 우선 하객들 앞에서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한 뒤에 피로연으로 이어지는 형식이었다. 무사히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마친 신랑 신부는 하객들의 축복을 받았다. 피로연이 시작되기 직전 연주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다들 같이 들어주세요. 식장이 술렁거렸고 예정에는 없었던 일이었는지 스태프들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물론 신랑도 조금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연주는 자신의 추잡한 연애사를 떠벌리는 걸 좋아해서 동료들도 꺼리기 때문이다. 연주는 얽히기 싫은 부류였지만 계속 나한테 매달려서 불륜 얘기를 들어준 적도 있다. 불륜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게 자랑이라는 양 떠들어대는 연주의 얘기를 꾹 참고 들어줬다. 불륜 같은 건 득도 안 되고 불행해질 뿐이야. 그만두는 게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알고 속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렇게 말하길래 소문보다는 멀쩡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우리 그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내분한테도 속죄가 될 거야. 라는 말을 꺼냈다. 이게 제정신인가? 속죄는 무슨 대못을 박는 거잖아. 연주는 진심인 것 같았다. 대체 어떤 여자가 남편 뺏긴 마당에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좋아하겠어. 오히려 절벽에서 확 밀치고 싶지. 어쨌든 나는 연주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연주는 늘 성공한 사람들을 욕했고 남이 잘 되는 꼴은 전혀 못 봤다. 하지만 자기 얘기는 자랑만 해대는 성격이니 이번에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게 뻔했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제 첫 경험은 14살 때였어요. 억지로 당해서 임신했고 슬프게도 아기랑은 이별했죠. 연주는 결혼식에서는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얘기를 떠들었다. 그 얘기에 남편과 하객들은 얼어붙었다. 듣고 있던 나도 거북했다.
그런 일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도 이런 자리에서 말할 일도 아니다.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연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자신에 취해 있었다. 얘기를 요약하자면 고등학생 때 인터넷 방송을 해서 팬들과 수차례 관계를 맺은 결과 여러 번 임신을 해서 상대방이 낳자고 했지만 한 사람에게 묶이는 게 싫어서 거절했단다. 신랑과 만나기 직전까지 유부남을 만났지만 아내와 헤어지지 않아서 슬펐다는 얘기를 술술 얘기했다. 폭탄 발언에 아무도 나서서 막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추잡한 연애사를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다들 큰 충격에 빠졌지만 난 이미 들었던 얘기라서 별 감흥 없었지만 내가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다. 연주가 얘기를 마쳤지만 피로연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신랑은 넋이 나갔고 신랑 부모는 노발대발 성을 냈다. 그런데도 신부는 태연한 얼굴이었다. 당연히 결혼은 무산됐고 신랑은 울면서 아까 서명했던 혼인신고서를 쫙쫙 찢고 자리를 뛰쳐나갔다. 그런 신랑에게 화가 난 연주는 아마 머릿속으로 괴로운 과거를 눈물로 고백하는 나에게 신랑과 하객들이 크게 감동하고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이런 계획을 세운 모양이었다. 어찌나 시나리오가 구린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망의 눈초리를 받은 연주는 이렇게 가여운 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왜 다들 축복해주지 않는 거냐고. 우는 나를 보고 당신들도 감동받아서 울어야지. 마지막까지 비극의 여주인공이었다. 신랑한테만 털어놓는 거면 몰라도 결혼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파혼당할 텐데 다들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연주는 차갑게 얼어붙은 하객들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에 화를 내며 뭘 가만히 보고만 있어? 빨리 신랑 안 맞고 뭐해? 라며 성을 냈고 그 태도의 하객들은 쟤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결혼식 망쳐놓고 엄한데 화풀이야 라며 화를 냈다. 결국 식장은 난장판이 됐고 일단 결혼식 집어치우고 내 축의금이나 돌려줘! 라는 말에 연주는 내 결혼식에 낸 돈이니까 이미 내 거야! 라며 거부했고 결국에는 아픈 과거를 겪은 나를 축하해주지 않다니 이 쓰레기들! 이렇게 난동을 피웠고 보다 못한 연주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울면서 연주를 끌고 식장을 나갔다. 어머니가 더 불쌍했다. 당연하지만 그 후에 신랑 측은 연주에게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을 청구했다. 날 식장에 남겨두고 하객들 앞에서 망신 준 게 누군데? 내가 왜 배상해야 하는데? 연주는 반발했지만 신랑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기 때문에 연주는 꼼짝없이 엄마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그로부터 5년 후 40살이 된 연주는 위자료를 전부 갚았고 자신의 과거를 전부 이해해주는 성인군자 같은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 결혼식 때 폭로한 일은 숨긴 채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한다. 시부모님이 아이를 꼭 낳아달라고 하셔서 결혼하면 임신에 집중하게 퇴사하려고요. 뭐 임신하기 쉬운 체질이라 금방 생기겠지만요. 라며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그만뒀지만 고작 4달 만에 이혼했다. 나이 때문도 있지만 여러 번 임신한 탓에 이제는 임신이 어렵다고 한다. 여자는 35살이 넘어가면 임신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후자인 탓이 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래서 남편한테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놨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했단다. 아무리 착해도 과거를 알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오래전 일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렇게 착한 남편이랑도 헤어져서 이제 결혼은 어렵겠지. 지금껏 임신이 잘 됐으니 하려면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불임이란 말을 듣고 충격이 크겠지만 다 자업자득이지 뭐. 자기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좌절하는 것도 웃기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편과의 파혼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연주는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백주단하자 습격해 납치하려고 했단다. 다행히도 낮이라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연주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당했다. 경찰한테 이제 난 애도 못 낳는데 하나 데려가는 게 뭐 어때서? 라며 온갖 난동을 피워서 공무집행방해로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
심지어 연주 어머니는 결혼식 이후 고생만 하시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연주를 아는 동료들은 태아들의 원혼 때문이라고 수군대고 있다. 내 이름은 정지훈, 28살이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그 후로는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다. 지훈아, 미니 씨 기억나니? 미니 씨가 결혼한다더구나.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받았지 뭐니? 응? 기억나긴 하는데 결혼식에 우리는 왜 불렀지? 미니 씨는 고모부의 여동생인데 만난 적도 없어서 면식이 거의 없었다. 남자와 연이 없었던 미니 씨는 마흔을 앞두고 미팅 파티에서 드디어 인연을 만났다. 부모님이 기뻐하며 허락하셔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우리 가족도 초대를 받게 된 거다. 뭐 초대까지 받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서 결국 엄마랑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결혼식은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매끄럽게 진행됐다. 신부 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다른 친척들을 보고 이야, 어제는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다니까. 이제 미니도 제 짝 만나 행복해져서 잘 됐지? 라며 기쁜 듯이 얘기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혈압이 높아서 술은 입에도 안 되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은 마셔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들렸다. 그래, 딸 결혼식이잖아. 지금껏 키우느라 수고 많았으니까 쭉쭉 마셔. 그럼 가끔은 괜찮아. 술 좀 마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라며 신부 아버지한테 술을 권하는 친척들과 신부 어머니. 저래도 되나 몰라.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금 걱정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의 축사 차례가 됐다.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지만 걸음걸이는 멀쩡했다. 하지만 축사를 시작했더니 이번에 제 딸 이름이 미니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는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밝게 웃어넘기고 주위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태양 같은 아이였죠. 덕분에 저희 집은 늘 웃음이 가득했고 딸과 함께한 40년이란 세월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근데 딸은 고민이나 근심을 가족들한테 털어놓지도 않고 항상 혼자서만 짊어지려는 게 부모로서 걱정이 됐지만 그런 우리 딸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신랑을 만난 것이 뭐였지? 무척 기쁘지만 조금 서운하기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축사였지만 취해서 그런지 말투가 좀 이상했다. 남편도 참 술이 좀 가했나? 아님 긴장해서 저러나? 힘내요. 라며 웃는 신부 어머니. 그리고 신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쿡쿡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거로 라며 입을 연 순간 신부 아버지는 허리심이 빠졌는지 꼿꼿이 선 자세가 무너졌고 천장을 보며 뒤로 넘어졌다. 여보! 아내가 달려갔고 어이, 무슨 일이야? 식장이 시끄러워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깜짝 놀란 신부도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를 잡고 달려갔다. 근처에 앉아있던 나도 서둘러 달려갔는데 신부 아버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어머, 자고 있네. 간만에 마셨더니 술기운이 돌아서 잠들었나 봐. 그 정도로 취하다니 늙긴 늙었구만. 식장이 웃음으로 가득해졌다. 서둘러 달려온 신부도 아빠도 참 다들 웃고 있잖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니까. 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전에 본 적 있던 광경이 떠올라서 식은땀을 흘렸다. 하객들이 신부 아버지를 깨우려고 하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건드리지 마요! 얼른 구급차 불러요! 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일순 식장이 조용해졌지만 이내 웃음이 터졌다. 뭘 자는 것 가지고 구급차까지 불러. 구급차 부르고 호들갑 떨면 창피하기만 하지. 눈 떴더니 구급차 아니면 깜짝 놀라서 기절할 수도 있을걸? 그래, 좋은 결혼식 날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려봐라. 그게 무슨 경우니? 죽어서도 창피할걸? 아니요, 이건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른 병원에 안 가면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요.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호들갑 떨기는. 다들 그냥 웃어 넘기기만 했다. 이러다간 정말로. 결국 식장 직원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하러 갔지만 친척들이 그만 못해?
집안 망신이야! 라며 끝까지 방해했다. 직원에게 맡겨뒀던 코트를 받아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적당히 좀 해! 결혼식 망칠 셈이야? 라고 호통을 치며 나를 조지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자 불길한 분위기가 번졌다. 그야 그렇겠지. 이렇게 주위가 시끄러운데 말을 걸어도 몸을 흔들어도 뺨을 때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몸을 들어 의자에 앉혀놔도 축 늘어질 뿐이었다.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서 구급차 불러요. 남편 상태가 이상해요. 급속 알코올 중독 아니야? 라고 소란을 피우며 구급차를 불렀다. 신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내 예상대로 뇌경색이었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다. 슬프게도 신부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가셨다.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던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였고 결혼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며 앞장서 날 막은 신부는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애초에 내가 결혼 같은 걸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성을 놓고 울부짖어서 결국 결혼식은 중지됐다.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신부는 그 후 정신적인 충격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이 발병해서 신랑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한다. 결국 신랑 쪽은 이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했다. 신부는 그 후 1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집에 와서도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서 나이 든 어머니는 쉴 새도 없이 신부를 돌보느라 심신이 피폐해졌단다. 원래 결혼식을 마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이 될 터였지만 순식간에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 날 방해하던 친척들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사이가 나빠졌다. 근데 어느샌가 억지로라도 구급차를 안 부르는 내가 잘못이라며 나랑 엄마는 원망 섞인 말을 들어야 했다. 신부 아버지 죽는 꼴을 보고만 있었다느니 뇌경색인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느니 목이 터져라 설명했는데도 뭘 아냐면서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게 누군데. 결국 나보다 더 화가 난 엄마가 그 친척들이랑 연을 끊었다. 친척들은 그 뒤로도 신부 아버지 유산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결국 의절했다고 한다. 불행한 결혼식 후 한동안은 이럴 바에는 결혼식을 안 갈 걸 그랬어. 엄마는 화를 내셨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가 피해를 보기 전에 그런 친척들과 연을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최지윤. 남편과 딸이랑 셋이서 살고 있다. 딸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한창 귀여울 때다. 본가도 가까워서 자주 놀러가고 난다.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새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 고민이 많다. 오빠네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 부부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예를 들면 오늘 지민이 학예회였는데 아가씨가 축하금 좀 보내줘요. 네? 학예회예요? 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축하금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뭐요? 아가씨, 조카 용돈도 못 줘요? 지민 아빠 서운해하겠다. 자기 동생이 조카 귀여워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런 일도 있었고, 다음 달은 지민이 생일이니까 선물로 장난감이랑 옷이랑 용돈 좀 보내요. 이런 일도 있었다. 조카인 지민이가 싫은 건 아니지만 매번 값비싼 것과 심지어는 돈까지 요구하는 새언니를 상대하기가 힘들었다. 오빠의 아내라서 따지고 들 수도 없고 너무 곤란하다. 참고로 새언니가 우리 딸한테 뭘 선물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도 대놓고 요구하긴 민망하니 애둘러서 우리 애도 다음 달에 생일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 그래요? 축하해요. 이렇게 상황 종료. 우리 딸한테는 소홀하면서 크리스마스나 생일날이 되면 꼭 선물과 돈을 요구해야 된다.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게 없어서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오빠한테는 학생 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마운 마음이 크다. 오빠한테 미안해서 새언니랑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조카한테 선물해주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서 나도 매년 이래저래 새언니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새언니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줄 알았는지 설날에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지민이 세뱃돈은 3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설날에 샤브샤브 먹을 거니까 최고급 고기도 사나요. 그리고 아가씨는 동생이라도 장녀니까 내 교통비랑 수고비도 준비하고요.
라는 메시지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큰맘 먹고 되받아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뱃돈 금액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안 될 것 같네요. 네? 귀하게 얻은 며느리가 시댁에 가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죠. 시댁 말고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손녀한테 용돈을 잔뜩 주실 것을 시댁에 가느라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건 당연히 아가씨가 고생해야죠. 아니죠. 그건 그냥 입금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뱃돈은 서로 오고 가는 게 예의인데 새언니, 저희의 세뱃돈은 있어요? 아가씨는 시댁이랑 가까우니까 평소에도 용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나한테까지 받나? 새언니 말에 논리가 하나도 없어서 기가 막혔다. 그리고 매년 설날에는 엄마가 음식을 하시는데 샤브샤브를 먹을지 어쩔지는 엄마랑 얘기해보세요. 아가씨, 귀한 며느리인 내가 친히 시댁에 가준다는데 맛없는 설 음식을 먹어야겠어요? 난 고기 먹고 싶은데 최고급으로. 그리고 제가 왜 새언니한테 교통비까지 드려야 하는 거죠? 설날에 시댁에 가는 건 며느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시댁에 오는 거 가지고 수고비를 달라는 게 무슨 경우예요? 뭐? 나 맏며느리예요. 건방진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요. 오빠한테 새언니랑 싸운 걸 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참을 수가 없어서 난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래요? 그럼 저랑 새언니 중에 누구 말이 옳은지 제3자한테 판단해달라고 하죠. 뭐요? 제3자라뇨? 네,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우리 대화 내용을 보냈거든요. 잠깐!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새언니는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 비상식적인 것 같아서요. 둘이서 입씨름해봤자 끝이 안 날 테니 오빠랑 엄마한테 누구 말이 맞는지 봐달라고 하게요. 뭐야? 당장 지워요! 메시지는 제 핸드폰에서 지워도 이미 전송됐으면 소용없을 텐데요? 뭐 하는 짓이야? 응?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새언니는 자기 말이 옳다고 하지 않았나요? 역시 비상식적인 요구가 맞는 건가요? 시끄러! 시끄러! 그 뒤로는 새언니의 메시지가 끊겼는데 아마 엄마나 오빠한테 연락이 왔나 보다. 그리고 오빠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 오빠는 이번 일을 알고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조카 장난감도 억지로 받아낸 건 줄 몰랐던 모양인데 새언니가 내 선물을 못 이기는 척 받았다고 그랬단다. 그리고 오빠는 축하금 일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뭔가를 산 기색도 없어서 오빠는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새언니를 추궁했다고 한다. 그러자 새언니가 자기 옷 사는데 내가 준 돈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화가 난 오빠는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이 일은 엄마한테도 알려졌고 엄마 앞에선 내숭을 떨던 아가씨의 아나무인한 태도와 설 음식 뒷담화에 화가 난 엄마는 꼴도 보기 싫다고 했다. 물론 새언니는 두 사람한테 사과했지만 전혀 소용없었다. 넌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돈까지 내면서 여기로 부를 생각 없으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라고 열심히 변명했지만 용서해줄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 후에 나는 가족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는데 오빠가 다시 한번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 것도 모르고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줬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는데 참지도 못하고. 야, 참긴 왜 참아.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응. 그 후에는 시댁도 방문했는데 집에 온다는 걸 들었는지 새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 이제 그런 짓 다시는 안 할게요. 새언니는 밖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다. 새언니는 오빠한테 정말로 버림받을 줄 알았는지 매일 친정에 가서 오빠랑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다. 그러자 두 사람은 사과받을 사람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언니를 보니 완벽하게 화장한 평소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보는 쌩얼에 꾀재재한 몰골이었다. 지금껏 받은 돈도 제가 알바해서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주세요. 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뭐 그간 당했던 괴롭힘을 생각하면 전부 없는 일로 할 순 없지만 다신 비상식적인 요구를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원래 전업주부였던 새언니는 빈둥거리고 살았지만 오빠 등살에 알바를 시작했고 그 돈은 오빠가 나한테 보내주고 있다.
그 후로 세연이는 굉장히 얌전해졌고 나한테 무례한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내가 또 오빠랑 엄마한테 보낼까봐 그런 거겠지. 그로부터 반년 후 초등학생이 된 조카를 축하하러 모인 자리에서 내 얼굴을 보자 기겁한 새언니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며 무릎을 꿇은 건 조금 웃기기도 했다. 아마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된 모양이다. 난 대학교 4학년 예전부터 계획했던 여행 자금이 모여서 친구랑 해외여행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게 됐다.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밤에 아빠가 거실로 불렀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해외 나가는 건 위험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한 얘기였다. 해외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응. 그러려면 여권이 필요하지? 응. 그런데 그게 왜?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짐작이 안 가서 애가 탔다. 그럼 호적이 필요하지? 뭐 그렇지. 엄마는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너가 취직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랑 세영이는 엄마 자식이 아니야. 어? 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조금 납득한 부분도 있었다. 우리들은 삼형제로 나, 여동생, 남동생인데 난 아빠를, 동생은 엄마를 쏙 닮았다. 하지만 여동생은 아무도 안 닮았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나랑 여동생은 닮았었다. 나이차가 나는 남동생도 3살 정도까진 우리랑 닮았었다. 나와 여동생은 아빠의 전부인이 나왔다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알려줬다. 너가 만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테니 듣고 생각했으면 한다. 아빤 그렇게 말했다. 알겠어. 아빠가 내 친모랑 결혼해 내가 태어났고 이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행복했다고 한다. 근데 내가 3살 정도였을 때 친모가 이상해졌다고 한다. 괜히 아빠의 바람을 의심하며 구박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쉬는 날에는 나랑 여동생을 냅두고 어딘가에서 외박을 하며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이후 아빠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한다. 아빠는 계속 맞으면서도 반격해서 손찌검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더 심해지더니 친모가 던진 물건이 눈에 맞아 실명에 이르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릴 데리고 도망쳤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고생했는데 지인이 중재해줘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고도 친모는 아빠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면서 날 돌려달라고 큰 소리치며 언제는 유괴한 적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여동생은 신경도 안 썼고 어째선지 나한테만 집착했단다. 그래서 아빠는 친모한테서 도망치기 위해 몇 번이나 이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런데 친모란 점 때문에 날 유괴했을 때도 감옥에 가거나 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쯤 아빠는 지금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나와 여동생을 잘 돌봐주며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예뻐해줬다. 하지만 친모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당시 아빠는 엄마의 고백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들과 놀아줬고 곧 우리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고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살고 싶다고 아빠를 설득해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엄마 대단하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는 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그때 공원의 철망을 넘어온 험악한 얼굴을 한 여자가 칼을 들고 엄마 쪽으로 달려왔다고 한다. 그게 친모라고 알았을 땐 이미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우리들을 끌어안고 감쌌다. 친모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놓으라고! 엄마 등을 막 찔렀다고 한다. 동네 주민이 소란을 듣고 도와주러 왔지만 그걸 본 친모가 엄마를 차서 넘어뜨리고 비틀거리며 여동생을 끌고 가 인질로 잡았다고. 칼을 동생 얼굴에 들이대는 걸 보고 엄만 창백해졌다. 엄만 무아무중으로 친모에게 달려들어 칼을 뺏었고 동생 못 건드리게 몸통 박치기로 동생한테서 떨어뜨렸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경찰 오고 구급차 오고 난리 났다고. 덕분에 난 멀쩡했고 동생은 타박상 정도. 하지만 엄마 등은 갈기갈기 찢겨 옷은 피범벅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 등에는 지금도 흉터가 몇 군데나 남아있던 거였다. 거기까지 듣고 난 울음을 터뜨렸다. 실은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목욕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등 더러워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때 엄마는 그럼 깨끗하게 씻겨줘 웃으며 말했지만 어렸을 때라고 해도 난 엄마한테 엄청 심한 말을 했던 것이다. 그 흉터는 우리들을 지킨 훈장 같은 것. 더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다.
오열하면서 엄마한테 머리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나 심한 말 했어.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어렸을 때 일이잖니. 야도 참 그렇게 울지 말렴. 엄마도 울고 있잖아. 그거야 네가 갑자기 그렇게 우니까. 나와 엄마를 보던 아빠까지 글썽였다. 공원에서의 일이 있고는 당연히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엄마를 보고 아빠는 헤어지자고 했다고 한다. 싫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였다. 나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험한 꼴까지 당하고 정말 미안해. 내 자신이 한심해서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엄마는 절대 안 헤어져. 당신도 애들도 사랑하니까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헤어지자고 못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아빠는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했고 남동생이 태어났다고 한다. 아빠는 내게 당시의 신문을 보여줬다. 신문엔 친모가 엄마를 찌른 일이나 전에도 날 유괴했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물론 사진과 이름도 쓰여 있었다. 난 처음으로 친모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 얼굴은 슬프게도 여동생과 무척 비슷했다. 아빠는 내게 너가 꼭 만나고 싶다면 존중하겠지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빠는 반대한다. 라고 했다.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친모를 안 만났으면 한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난 얘기를 들으면서도 만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한 적이 없었다. 왜냐면 엄마는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게다가 친모 같은 건 새카맣게 잊어버렸고 가장 오래된 기억은 엄마와의 기억이다. 5살 전의 기억이 없는 게 그래서인가 하고 왠지 납득이 되는 것 같았다. 아니, 난 만날 생각 전혀 없어. 구야 놀라긴 했지만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말이야. 그래? 다행이다. 아빤 내 말을 듣고 무척이나 안심한 표정이었다. 해외여행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무거운 얘기 해버려서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도 말 꺼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참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근데 솔직히 동생한텐 아직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아직 수험생이기도 하고 괜히 그런 일로 고민 안 했으면 하니까. 네 동생한텐 더 시간이 지나고 말해보마. 너한테도 계속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뭐 확실히 말 꺼내기 어렵지. 민감한 얘기니까. 엉뚱한 계기로 난 알게 됐지만 동생은 아직 모른다. 특히 동생은 친모랑 얼굴이 많이 닮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엄마를 좋아하는 동생한테는 더 괴롭게 다가오겠지. 아빤 내게 친모와 만날지 안 만날지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지만 동생이 그런 인간과 만나게 하고 싶진 않다. 엄마를 다치게 한 것도 용서할 수 없고 가능하다면 평생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도 언젠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까진 시간이 좀 있지만 우리를 정신나간 친모에게서 엄마가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내가 가족을 지킬 생각이다. 전 직장에 툭하면 사람 괴롭히는 선배 A가 있었는데 난 그 사람한테 찍혔었다. 그 사람은 입사한 지 6년 차였는데 확실히 일은 잘했다. 그런데 자기 기분이 나쁘면 부하를 괴롭히는 버릇이 있었다. 설명은 기본적으로 한 번밖에 안 해줬다. 컴퓨터 조작이나 업무 내용도 자기 혼자 쭉 말하고 끝냈다. 나중에 저 여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조금만 물어봐도 야, 너 귀에 문제 있냐? 저번에 설명해 줬잖아. 왜 기억 못해? 회사가 우스워? 라고 한다.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보지도 못한다니 말이 되나 싶다. 외울 내용은 엄청 많았고 매일매일 간신히 버텼다.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라니 천재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무리다. 내 입사 동기도 아직까지 일을 다 외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선배가 천천히 잘 알려주는 걸 보고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 물어보면 잔소리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른 선배한테 물어보면 야, 너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러냐? 너가 그러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생각이 없냐? 네가 일머리가 없는 건데 왜 나까지 욕먹어야 돼? 이렇게 갈군다. 아니, 안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사수를 바꿔달라고 부장님한테 말씀드려봤지만 신입사원 한 명당 사수도 한 명씩인데 그 이상이 되면 일 가르치느라 자기 일을 못하잖아. 퇴짜 맞았다. 그 사수란 놈이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녀석들이 부러우면서도 그 사수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매일매일 마지못해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기한 내 일을 못 끝내면 너 이 일이랑 안 맞아. 능력 없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찍 와서 끝내든가. 라고 했다. 모르니까 늦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일찍 와봤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일도 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오히려 민폐야. 없는 게 나아. 너 같은 불량품에 야근 수당 주긴 아까우니까 가도 돼. 없는 게 더 나으니까. 라고 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찍히기 싫어서 보고도 못 본 척 아부만 해댔다. 예전 부사수도 매주 부장님한테 사수 때문에 힘들다고 상담했다고 하는데 선배는 부장님 상대로도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부사수를 괴롭히길래 부장님도 포기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그 선배 때문에 관둔 사람들을 적어도 4명은 알고 있다. 그중 2명은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우울증에 걸려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곤 정작 본인은 누굴 안 괴롭히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타겟을 바꿔가며 계속 괴롭히는 최악의 상사다. 정말 성격이 꼬인 놈이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언젠가 사장실로 뛰어들어가려고 녹음은 계속해뒀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녹음을 시작, 집에 갈 때 저장, 그걸 매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결혼 퇴직을 하게 됐다. 보아하니 중매 결혼으로 꽤 벌이가 좋은 남자라고 한다. 선배는 점점 더 기세가 올라 나 정도 여자쯤 되면 주변에서 가만 안 두지. 그 안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를 고른 거야. 자랑을 했다. 물론 다들 속으론 당신 같은 사람 잘 살란 마음은 요만큼도 없지만 퇴사한다니 축하할 일이네. 이랬을 거다. 물론 나도 그 선배가 퇴사한다길래 쌍수 들고 기뻐했다. 하지만 모처럼 보관한 증거가 아깝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만 인생 순탄하게 사는 게 아니 꼽기도 해서 난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선배는 이번에 퇴사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다는 꿍꿍이와 조금이라도 축의금을 챙기려고 모두한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 상태였다. 물론 다들 가기 싫어했다. 기분이 나쁘면 나 말고도 여럿 괴롭혔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배는 한 명 한 명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결혼식 때 축의금은 두둑이 줘야지? 협박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당연히 나한테도 그랬다. 네,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흡족해하며 갔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 대신 후배들이 찍은 서프라이즈 동영상을 예식장에서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안에는 여태 내가 녹음한 선배의 폭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난 결혼식 당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 녹음이 공개되면 저런 상사를 장기간 방치한 회사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고 몇 번이나 상담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미련도 없다. 그날 하루 종일 전원을 꺼뒀는데 다음날 보니 선배와 회사에서 무서울 정도로 연락이 왔었다. 음성 사서함에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식이 엉망이 됐잖아. 네가 다 책임져. 야, 너 지금 어딨어? 전화 받아. 죽여버릴 거야. 욕이 가득. 동기한테도 전화가 몇 통 와 있길래 한 명한테 연락해보니 그 녹음을 틀기 전까지는 극히 평범한 결혼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한순간에 식장 분위기는 뒤집혔다고 한다. 선배는 이게 뭐야? 누가 튼 거야? 빨리 꺼!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발광. 부장은 눈이 뒤집혔다고 한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했고 신랑 부모는 선배를 추궁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여태 회사에서 부하 괴롭히고 다녔어?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이건 네 목소리 맞잖아. 근데 실은 그동안 신세를 진 선배한테 음성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 사례도 전부 알기 쉽게 문서화해서 같이 저장해뒀다. 그 결과 결혼식은 중단됐다고. 그러고도 선배는 신랑한테 이건 오해야 변명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단단히 착각했네. 자기 부하 괴롭혀서 병원까지 다니게 하다니 진짜 말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랑은 부부생활 못하니까 당연하지만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결혼식 비용이나 위자료는 나중에 청구할 테니까. 아니야, 기다려. 복도서 한바탕 했다고 한다. 회사 측도 예상치 못한 일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 퇴직서 내길 잘했다. 그 후 선배는 혈안이 돼서 날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것도 과장한 것도 없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렸을 뿐. 난 그 후로 시골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게 어딘지 회사에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선배가 찾아올 일은 없겠지. 핸드폰도 새 걸로 바꿨다. 예비신랑은 결혼식을 망쳤다면서 선배에게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라고 한다. 게다가 이번 일은 선배의 부모님과 친척, 회사와 상관없는 친구들한테까지 전부 알려진 탓에 부모님한테도
회사서 부하 하나 괴롭히고 다니고 넌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된 것도 네 평소 행실이 문제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절연당하고 친구들도 완전 사이코네. 사람 괴롭혀서 관두게 하고 좋아하다니.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서 지금은 집에만 있다고. 두 번 다시 선배랑 엮일 일은 없겠지만 솔직히 엄청 쌤통이다. 이걸로 퇴직한 사원들 기분도 조금은 알게 되겠지. 한편 난 시골의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사수를 배정받았는데 여태 고생한 게 거짓말인 것처럼 하나하나 잘 알려줘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 내 이름은 최혜지. 사촌한테 강간당할 뻔한 적이 있다. 그때 난 중학생, 지금은 36살 많은 사촌 오빠한테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어렸을 때 몇 번인가 논 적이 있어서 그때는 그 정도인 줄 잘 몰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사촌 오빠가 중학생이 됐을 때쯤에야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오빠는 다른 사촌 동생들 중에서도 나한테만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봐도 성적인 쪽으로. 꽤 거리가 있어서 볼 일은 거의 없지만 내가 초등학생 때는 목욕하는 걸 훔쳐보거나 내 짐에서 멋대로 속옷을 꺼내 훔쳐가기도 했다. 예지야, 미안해. 민수 오빠는 장애가 있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란다. 게다가 오빠는 네가 엄청 좋은 것 같으니까 혹시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살래? 엄마가 없을 때 이모는 이런 식이었다. 아직 어렸는데도 소름이 끼쳤던 게 기억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수박꼭지를 할 때였다. 사촌 언니가 술래, 나랑 오빠는 숨는 쪽이었다. 내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 숨어 있는데 오빠가 다가오더니 예지야, 같이 숨자 라고 했다. 아직 초1이었던 나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지만 더 깊이 생각 안 하고 응, 알았어. 같이 숨기로 했다. 곧이어 사촌 언니가 모두를 찾기 시작했는데 숨은 지 3분도 안 됐을 때 내 뒤에 숨어있던 사촌 오빠가 귀에 대고 후후 거친 콧김을 불어댔다. 갑자기 불안해진 난 바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팔을 붙잡혔다. 안 돼, 숨바꼭질 중이야. 못 도망가게 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오빠가 손으로 치마 속을 더듬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민수 오빠? 조용히 해. 술래한테 들킨다. 내가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어안이 벙벙했다. 다만 공포를 느끼고 민수 오빠의 팔을 뿌리치기 위해 언니 여기야, 여기, 나 여기 있어. 술래였던 사촌 언니를 불렀다. 그 후로는 왠지 오빠랑 같이 있기 싫어서 밥 먹을 때 같이 놀자고 해도 계속 피했다. 민수는 정말 예지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둘이 결혼하면 좋겠네. 잘 어울려. 이모는 그런 말을 엄마 앞에서 했고 내가 도와달라는 듯 엄마를 쳐다보자 언니 무슨 소리야. 예지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결혼 상대는 알아서 찾겠지 라고 해줘서 안심했다. 그 후 우리들이 돌아가고도 오빠는 계속해서 예지야, 얼른 보고 싶어. 괴성을 지르며 내 사진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후 오빠네 가족이랑은 거의 안 만나게 됐다. 그래도 친척 결혼식이나 할머니 장례식 때에는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가까이 와서는 내 쪽을 보면서 자기 가랑이를 만져 엄청 무서웠다. 엄마도 그때는 사촌 오빠가 내게 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완전히 눈치채고 같이 있을 땐 엄마가 지켜줬지만 엄마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웠을 땐 이모가 민수는 예지가 정말 좋은가 보네. 지금 얼른 예지랑 얘기하렴. 다가왔고 사촌 오빠도 예지야, 꼭 결혼하자. 아직 초6인 나한테 진심으로 말하길래 정말 무서웠다. 이모부도 같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막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쯤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엄마랑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깥 상황을 보러 갔더니 엄마가 뛰어들어와서는 예지야, 빨리 방으로 들어가. 가서 문 잠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난 엄마 말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얌전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야! 하지마!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막게 되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비명을 들은 건 처음이라 지금 밖에 엄청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됐고 엄마를 돕고 싶어도 무서워서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곧이어 비명소리가 안 들리나 싶었더니 쿵쾅쿵쾅 집안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때 느낀 공포는 정말 엄마는 죽었을지도 몰라.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순간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포와 엄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에 더는 못 참고 울어버렸다.
엄마! 그 사이 방 앞에 도착한 발소리의 주인공이 우와! 문 앞에서 발광하면서 문 손잡이를 난폭하게 돌리며 억지로 열려고 했다. 그때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핏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의식이 멍해진 찰나 손잡이가 부서지면서 덩치 큰 모르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우와! 그렇게 괴성을 질렀고 침을 잔뜩 흘리며 숨을 헐떡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위로 올라타더니 옷을 잡아뜯었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날 도와주러 왔다. 엄마! 예지야! 예지한테 무슨 짓이야? 저리 가! 엄만 필사적으로 내 위로 올라탄 남자를 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약간의 안도와 공포를 느끼며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기억은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나중에 그 남자가 사촌 오빠라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못 봤던 사이에 오빠는 나랑 못 만나 생긴 스트레스로 폭식을 했고 그 결과 뚱뚱해졌다. 하도 살이 쪄서 그 남자가 사촌 오빠라고는 생각 못했다. 힘도 세서 엄마 혼잔 무척 버거웠지만 다행히도 엄마 비명소리를 듣고 아랫집에 사는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는 호신용 곤봉을 들고 도와주러 온 덕분에 미수로 끝났다고 한다. 아무도 그 이외의 것들은 알려주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모른다. 다만 이모 같은 사람이 문 뒤에서 예지는 생리도 하고 이제 어른이야. 임신시켜버려! 부추기고 있던 게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병원에 다닌다. 그 후 사촌 오빠와 이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참고로 이모한텐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오빠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건 이모였다. 성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지적장애 아들을 돌보는 건 무척 어렵다. 어딘가로 풀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었다고 자백했다. 친척끼리니까 어떻게든 될 줄 알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집에 들이닥쳐 말리는 엄마의 얼굴을 갖고 있던 망치로 때린 것도 이모였다. 엄만 몇 바늘이나 꿰맸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흉터가 남아있다. 사촌 오빠는 지적장애가 있어 행동을 컨트롤할 능력이 낮다고 판단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감형되었다. 석연치 않았지만 판단 능력이 있는지 절제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 불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라는 게 형법의 원칙이란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내게 했던 외설 행위를 간과할 순 없다며 정신병원 통원치료 명령을 내려 이모부랑 한동안 같이 다녔다. 하지만 그 후 이번 일로 인해 이모부는 동네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됐고 그 결과 실직하게 됐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몰래 시골로 이사를 갔다. 한편 난 그때 도와준 남자와 지금도 어울리면서 그 사람의 지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 강간 미수 같은 트라우마를 얘기하며 사귈 수 없다고 해도 전부 받아들이겠다며 만난 지 10년 넘게 날 지탱해줬다. 꽤나 기다리게 해버렸지만 이제서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은 송하루, 37세. 매년 여름만 되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 중에 엄청난 오타쿠가 있었습니다. 나는 만화가가 될 거야. 학교에 동인지를 가지고 와서 희죽거리며 혼자서 집중해서 읽거나 우리들이 연애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으면 남녀 사랑은 좀 별로야. 밀당만 하고 뭔가 순수하지 못하잖아. 그에 비해 비엘은 벽을 몇 번이고 넘어서서 연인이 되는 거잖아. 그거야말로 진실한 사랑. 비엘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거야. 라고 혼자서 열렬하게 말해서 우리들의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모델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코스플레이한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부모님에게 받은 교과서 구매 비용을 교과서를 사는 날 전날에 모두 오타쿠 굿즈를 사는 데 썼으며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면서 꽤 강력한 씹덕후 같은 느낌을 발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연관되고 싶지 않으니까 맞장구 치면서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오타쿠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때는 오타쿠라고 하면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었으니 당연히 반에 있던 여자 덕후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 아이는 모두에게 차가운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이 그녀에 대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오타쿠의 채취. 아마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목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샤워도 전혀 하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엉켜서 마치 레게머리처럼 되었으며 매번 어깨에는 겨울도 아닌데 비듬이 떨어져 쌓여 있었습니다. 교복 밖으로 보이는 살결만 해도 검게 갈라진 상태로 떼꼬정물이 굳어 있었고 외출은 거의 안 해. 보통은 집에 있지. 라고 말하는 오타쿠였습니다. 피부를 태운 것도 아닌데 전신이 때로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북북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내 뒤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쳐다보니 노트 위에나 책상 위에 때가 떨어져 흩날리고 있어서 토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악취가 주위에 퍼질 정도였고 때와 비듬은 오타쿠가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흩날려서 그 계집애의 자리를 일부러 바람 부는 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가까이 가기 싫어서 책상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띄워놓았었습니다.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뭐 매일 목욕도 하고 있고 몸가짐은 누구보다 청결하게 하고 있어. 하고 우겨대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친구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향수를 그 애에게 부었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채취와 향수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악취가 더욱 강렬하게 퍼져나갔으며 바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씀드려봤지만 채취를 지적하게 되면 인격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해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진전 없이 두려워했던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여름 체육 시간에는 수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타쿠는 수영할 때 아무 수영복이나 입어도 되지? 비키니라도 입을까? 라고 하면서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오타쿠랑 같은 물에 들어간다니. 열기로 가득 찬 탈의실에서 오타쿠랑 같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다니.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목욕 안 했으니까 너 절대로 오지 마. 만약 수영장에 들어갈 생각이라면 꼭 전날 온몸에 있는 때를 다 벗기고 머리 감고 와. 라고 본인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해. 수영장 가는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욕은 매일 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매일 목욕한다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구불구불 거릴 리가 없잖아. 몸도 때로 뒤덮여서 구정물이 흐르잖아. 말이 너무 심하네. 나도 제대로. 모두가 몰아붙이면서 말하니까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진 오타쿠도 그때만은 역시나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선생님이 목격하고는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대놓고 냄새 난다고 해서는 안 돼. 라고 선생님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몸에 붙어있는 때들, 비듬투성이인 머리. 그런 애랑 같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하고 반론을 제기해 보았지만 당사자가 목욕을 했다고 말하는데 수영장에 못 들어가게 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따돌림 사건은 교직원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는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여자애가 화를 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전지호. 지호는 언제나 활기차고 시원한 성격이고 겁이 없는 아이이며 모두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말 그대로 반의 중심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호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점심시간에 오타쿠의 멱살을 잡고는 화장실에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일어난 일에 놀란 오타쿠의 질문에 답하지도 않고 바로 오타쿠의 머리를 붙잡고는 세면대에 머리를 밀어넣고 비누로 빡빡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지호야 뭐 하는 거야? 그 머리 만지면 큰일 난다고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소란을 피웠지만 모두들 빨리 도와줘. 수영 수업까지 제때를 못 맞출지도 몰라. 라고 하며 지호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타쿠를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아, 해볼까?
그렇게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오타쿠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버둥 치는 오타쿠를 누르고는 다른 사람은 샴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으며 몇 번이고 거품을 내고 헹궈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페트병이나 바가지로 릴레이처럼 계속 물을 퍼부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차고는 발버둥 치는 오타쿠를 제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따돌림의 한 장면으로 생각되겠지만 확실히 말하면 따돌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필사적이었어요. 장렬한 전투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타쿠의 머리에서는 검은 구정물이 이곳저곳으로 튀었고 튄 구정물들이 벽이나 거울에 튀어서 또르르 기분 나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타쿠의 머리카락이나 교복이 젖으니 화장실의 열기와 함께 강렬한 악취가 화악 하고 화장실 일부분에 가득 찼습니다. 미안해, 토할 것 같아. 이제 버틸 수 없어.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하고 있어. 포기. 라며 너무 냄새가 심해서 버티지 못하고 반 친구들 몇 명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양호실에 누워있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샴푸 한 통을 그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졌으며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온몸을 씻어줄 수는 없었지만 팔이나 다리, 얼굴 등 교복을 입고 노출되어 있던 부분은 나눠서 최대한 때를 벗겨내도록 노력했으며 어쨌든 하얀 살갗이 되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고마워. 너네들 덕분에 어떻게든 수영 수업에 마칠 수 있었어. 라고 지호는 시원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이 받았다고 해도 그 몸에 손을 대고 그 머리에 손가락을 넣은 지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오타쿠는 양호실로 도망쳐서 양호 선생님께 전부 꼰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전원 교장실에 불려가서 생활지도부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연거푸 질책을 받았으며 수영 수업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오타쿠의 따돌림에 관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고 이번에 오타쿠 샴푸 대작전을 펼친 지호가 정학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학교에 찾아온 오타쿠 어머님이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반대로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하셨으며 오타쿠의 어머님도 씻지 않는 딸을 보고 상당히 골치 아팠던 듯 보였습니다. 우리들 전부 벌점 없이 이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양호실에 있는 오타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떠밀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오타쿠 머리가 비단결 같은데? 엄청난데? 엄청 귀엽잖아. 피부도 도자기같이 하얗고 깨끗해. 라고 칭찬을 퍼부으며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타쿠는 내일 수영하는 날이니까 제대로 샤워하고 와. 알았지? 알았어. 여자애들이 한마디를 하면 제대로 씻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